네, 국정감사가 끝나자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예결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되며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정청래 대표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에 처음으로 찾았는데 최근에 이제 충북이 정부 사업에서 좀 제외가 되면서 충북 홀대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찾은 거거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충청북도 민심 달래기 위한 저는 정치 전략적인 행보라고 보죠.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최근 들어 상당히 좀 깎이고 좀 홀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충북의 지역구 의석 8개인데 그중에 5개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충청북도에서는 다수당인데 예산이 깎인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역 민심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대로 충청북도 민심이 계속 안 좋으면 지금 현재 충청권 전체 의석이 지금 28개 지역구 중에 민주당 21석입니다. 예. 아주 압도적인 다수 의석인데 이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총선, 지방선거, 대선 때마다 충청북도 민심이 어떤 그 여론의 바로미터라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청북도 의석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기를 그대로 방관하다가는 이게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같아요. 그래서 충청북도로 바이오나 의학, 생명산업 허브로 키우겠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서둘러서 달려간 거죠. 예, 앞으로도 아마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민심 달래기 행보가 상당히 좀 강화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방선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충청도가 정청래 그 대표의 고향이잖아요. 예, 고향을 간다는 의미도 있겠는데, 근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전초전 맛보기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호남도 갔었고 그 이전에 뭐 다른 지방도 좀 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여당으로서도 신경 안 쓰이지 않겠죠.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지방 민생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명청대전, 뭐 명청 갈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중앙 정치에서 계속 말을 하는 것보다는 지방으로 좀 돌면서 그런 어떤 그 갈등 요소로 비추는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장동혁 대표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계속 가든지 아니면 면회를 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묘지를 가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장동혁 대표 호남 방문 발언이 좀 뜬금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지금 뭐 계엄 신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면회 가고 말이죠. 전환기 씨와 관계유지와 계속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호남을 매달 한 번씩 방문하겠다? 그럼 뭐 광주 5.18 단체들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여론을 과연 장정욱 대표가 모르고 갔을까? 혹시 저런 반발을 충분히 의식하거나 오히려 반발을 촉발시킴으로 인해서 마치 본인이 탄압받는 듯한, 그리고 TK 지역이라는 보수 진영의 어떤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공학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가지 않나라고 저는 오해를 할 것 같은 행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초, 10초 뭐 잠깐 참여하다 말다 그냥 그만두었는데, 어쨌든 이번 장동혁 대표의 5.18 방문 이런 이벤트는 참 갑작스럽고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고 의도도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장 대표는 민주당이 오히려 호남이 좀 진정성 없이 대했다라고 하면서 맞받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호남 표심을 둘러싼 신경전이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양당 모두 별로 그렇게 진정성 없다고 봐요. 일단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최 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호남 지역은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잖아요. 5.18로 인한 어떤 그런 고통을 많이 겪어온 곳이고, 근데 그 이전에 무슨 그 계엄이라든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것을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와중에 거기를 방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공격받으려고 하나 뭐 그렇게 오해를 사기도 했어요. 근데 정작 또 강성 지지층 극우로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뭐 5.18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진정성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강성 지지층 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가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잘 해줬느냐라고 그렇게 따져보면 지난 대선 때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 호남에는 복합 쇼핑몰이 한 군데도 없다. 그것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복합 쇼핑몰을 지어달라. 예를 들면 무슨 그 코스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정도로 논란이 됐을 때니까 아니 그 호남에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줬는데 호남은 5.18 외에 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당 모두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이제 기자간담회 대신에 유기견 보호소 봉사 또 소방서 방문 등의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정 대표가 기자회견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나서지 않고 유기견이라든지 등 뭐 봉사활동에 치중하겠다라는 로키 낮은 행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최근 들어서 행보를 보면 정청래 시간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행보가 좀 가파르고 빠른 행보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뭐 조의대 대법관의 거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판 중지법 추진 등등을 보면 상당히 정 대표 행보가 빨랐죠, 강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정쟁에 묻은 중앙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고 할 정도 약간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대통령실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까지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로 마치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뭐 갈등이 있나라는 그런 오해의 말들,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차제 이번에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가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더더욱 그런 논란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시점에서 행동을 일단 멈춤하고 낮춤 뭐 행보로 간다. 그래서 정청래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아무 별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널리 좀 보여주는 그런 낮은 행보라고 저는 일환으로 봅니다. 네. 앞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충북을 찾은 부분도 어떤 명청대전, 명청 갈등을 의식한 행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생략하는 부분도 좀 그런 걸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기자간담회 만약에 100일 기자간담회 하면 기자들이 뭐 물어보겠습니까? 요새 명청 갈등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재판중지법 같은 거 만드셔갖고 대통령 에이펙 그 성과 이거 좀 홍보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다 그쪽으로 끌고 가셨어요? 뭐 대통령실로부터 무슨 경고 받으신 거 없습니까? 기자들 당연히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답하기 굉장히 난감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 공격받을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뭐 유기견이니 뭐니 보호소, 소방서 방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개 숙이고 낮은 곳으로 다닐 테니까 이거 저 너무 이렇게 좀 밉게 보지 말아주세요. 라는 일종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종의 구애 내지는 저를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재밌는 게 뭐 엊그제 그
갤럽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 지지도는 상승하는데 당 지지도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그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 내지는 그 위험 신호 같은 걸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민심을 좀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경기 용인시를 찾아서요. 10.15 부동산 대책이 길을 막히니까 차를 사지 말라는 격이다라고 정부 정책을 좀 정면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흔들립니다. 부동표가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면은 번전 정도 될 수가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호재입니다. 항상 역대 정부 때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어느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하면은 사실은 야당 맹렬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렇게 삶의 전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 여당이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사실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고 선거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수록 야당 입장에서는 되게 위기의식을 갖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감한 말씀이지만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까 봐 내심 사실 불안초조한 게 야당 입장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봤을 때 부동산의 문제를 계기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조금 주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주춤하고 거기다 순전히 부동산 문제, 정부 정책만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여론조사에 좀 다르지만 어쩔 때는 5대3 내지 4대3 정도로 여권이 불리한 상황에 민심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국민님이 놓칠 리가 없어. 맹렬히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길 막힌다고 하니까 차량 사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올 연말쯤에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부동산 민심이 또 유리하게 또 호전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면 연말 연초에 가면 지금 이 논란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동산 문제에 따른 부동층이 그래도 정부 여당을 믿고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동층이 돌아설지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내년 2월 지방선거 때도 이 부동산 표심이 결정적으로 큰 선거의 향방, 민심의 향방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결정적인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동산 공세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진보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엉뚱한 법안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비판 당연히 해야 되죠. 공급 대책 어떻게 한다고 뭐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내겠다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를 지금 막아놓은 건데 그래 놓고서 기다려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야당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정책이 나온 다음에 과연 근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주택 정책을 그냥 수요 공급의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 가진 자들을 손본다라든가 혼내준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따지고 보면 본인들도 다 그 가진 자들에 속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마땅한 것이고 12월이나 1월 달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감에서 여야가 격돌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예산 부분에서 격돌하는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가 열렸는데 글쎄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데 순조롭게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순조롭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면 뭐 김정혁 의원님도 이제 언론 출신이고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은 13대 이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여야가 예산 문제가 원만하게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예산 최종 마감 기한을 지켰던 기억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서로 간에 팽팽하고 대결이 있고 예산이 정부 예산이 어떤 정쟁의 이제 대상이죠. 특히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728조라고 그래서 이제 역대 최대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논리는 뭐냐면 AI 인공지능 예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포퓰리즘 예산 쪽이 많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공격 포인트인데 저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AI 지능의 대통령이 28번이나 강조하고 엄청나게 중요시 하면서도 예산이 적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 예산으로 저희들 집중적으로 AI에 어떤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중요수를 100번, 20번 뭐 강조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당이 전반적으로 공격하는 포퓰리즘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포퓰리즘 예산하고 민생 예산하고 그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아동이나 복지라는 장애인이나 이런 소외계층의 보호라는 이런 예산들의 전부 대부분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뭐 이거 민생 예산이지만 야당 입장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전부 포퓰리즘 예산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봅니다. 아마 이제 어찌됐든 이번 예산이 역대급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이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뭐 미운하거나 싫든 좋든 간에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 예산 필요성을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될 부분은 또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 한번 물러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예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야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작년 예산 심사 때 그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4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원상복귀한 부분을 좀 집중 공세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장 예산을 쓴 것은 불가피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번 예산안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작년에는 특활비 다 삭감해 놓고서 다 복원하자고 얘기하면 그 무슨 내로남불이냐. 그러니까 특활비는 권력의 성격에 따라서 줬다 말았다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AI에 대해서 28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10조예요. 10조. 근데 그거를 3조에서 10조로 늘려놨으니까 니네 정부 때보다 많이 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쿠폰은 14조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예산 다 합치면 20조가 넘어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는 AI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 이런 거 못하고 그 예산 전부 다 AI로 돌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 이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I 강국이 되겠다는데 그거한테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AI 예산을 대폭 늘리고 2배 이상 늘리고 그다음에 그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허리띠를 좀 졸라매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랬다면 아마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 28번이나 AI 얘기해놓고서 그다음에 결국은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놓은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산안뿐만 아니라 여야가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팩트 시트조차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팩트 체크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지연된다라는 비판을 이제 야당이 많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8월달에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바로 거기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빅딜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다 그랬습니다. 트럼프하고 즉석에서 바로 담판해서 이익을 봤던 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정부 같은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밀고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점점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네. 팩트시트조차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이제 야당이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 관세와 통상 문제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를 우리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는 걸 지금 정부 관계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안보 문제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엄청난 큰 지금 협상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시트조차 이런 부분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지연 전략을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거를 국회 비준으로 해야 되냐 안 하는지 압니다. 근데 이것도 저타도 국가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라 안보, 살림, 경제 총체적으로 달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완전히 엇갈린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거 빨리 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거고 야당은 철저히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당 입장을 한번 보자면요. 과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걸까? 아니면 또 일일이 이 문제 하나하나 전부 다 딴주 걸고 발목 잡기 위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펴는 걸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일단 팩트시트 체크가 공개가 늦어지는 건 뭐 불가피한 거고 전략적으로 여야 간에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국회 이 비준 문제는 여야 간에 협상을 하되 비준을 할지 말지를 국회 비준을 할지 말지를 협상을 하되 만약 정협의가 안 된다면 합의가 안 된다면 말 수 없이 뭐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양측의 소년이 됐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발표 시점이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협상을 맺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법적으로 맞느냐, 대법원이 지금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죠. 연방 대법원이.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그거 못해라고 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아메리카 넘버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왜 나한테 문제를 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권력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시받고 견제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보여지듯이.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 3,500억 불 중에서 해마다 그 20조 이상의 돈을 좀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MOU만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야, 그 야당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협상이 되면 통과될 거예요. 지금 여당이 다수이고 그리고 또 여론도 야 어쩔 수 없지 않니?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야 그 뭐 야당한테 뭐 보고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끼리 협상해서 할 거야 집행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큰 정치적 반발을 불러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용 어차피 다 공개될 거 아니에요. 내용 다 공개될 텐데 그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야 우리한테 야당한테 협조도 구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고 이건 야당도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거를 당신들은 표결할 권한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밀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종희 위원님 말씀은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국민이 해온 모습을 보면 부동산 정책이나 AI라든지 한미 통상 문제라든지 혹은 에이펙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한 번이라도 잘한 건 잘한다, 못한 건 못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무조건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해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 그렇습니다.